춘천이모 시리즈 13편 뒤통수 치는 자 그리고 뒤통수 맞는 자. 9월 11일 날 훈련병으로 입대했는데 보름 만에 벌써 병장 달았네요. 아이고, 실제 군생활도 이러면 군발이도 할만할 건데. 오늘은 이번 편까지만 올리고 신상 하나 쓰겠습니다. 보은하는 의미로. 내일 예전에 제 글을 읽으셨던 분들도 새 글 하나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새 글의 제목은 귀모입니다. 귀신 보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물론 실제 모임 이름은 아니고 제가 급히 만든 이름입니다. 저처럼 선천적으로 귀신 보는 영적 장애인들의 모임 얘기랍니다. 귀모 이야기. 오늘은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의 제목을 이걸로 정했어. 다짜고짜 반말은 미안. 그냥 생각할 게 많아. 오늘은 뜬금없이 얘기나 하려고.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또 싶고, 일찍 일어난 김에 얘기나 하나 하고 갈게. 궁금해할까봐 그냥 쉬었거든. 이 얘기도 작년에 있었던 얘기야. 작년이 9수라 그런지 일이 좀 많았지. 오늘 얘기는 19금을 달아야 하는지 생각했어. 그렇다고 쓸데없는 기대는 말아라. 야한 건 없지만 청소년이 알지 말아야 하는 세계라. 저번에 내가 썼던 오토바이 그녀 정도의 임팩트이니까. 짙은 공포를 원한다면 살포시 뒤로 가게 해줘. 나 유리 멘탈이라 악플에 진짜 상처 많이 받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악플 때문에 오유 왔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믿어달란 말은 안 할게. 나도 안 보이면 못 믿어. 작년 일이야. 사건의 처음은 나도 잘 몰라. 그냥 작년 초 정도에 시작된 걸로 하자. 우리 회사에 나의 직속 상관인 우리 차장놈 얘기야. 내가 입사하여 어리버리하던 시절 우리 차장은 고참 대리였어. 사람이 내가 보기엔 좀 모자라. 지금 40대 초반인데 일찍 결혼했다 이혼당하고는 혼자 살아. 그 나이에 집 한 칸 없이 월세를 살지. 100원 벌면 200원 쓰는 사람이라 통장에 잔고 하나 없이 빚투성이인데 그나마 집이 좀 살아서 이제까진 버텨왔지만 집에서도 이젠 지지친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인생이지. 하지만 내겐 나름 고맙고도 좋은 사람이야. 사회 초년병 시절 내게 친절했던 사람이고 좋은 선임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실체를 알아가고 멀리했던 사람, 끈이 좋아 진급은 되었던 사람이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는 우리 부서에 지금 차장이 되었어. 이 얘긴 작년 만년 고참 과장일 때의 얘기야. 난 그를 멀리했지만 그는 내가 자기 라인의 사람인 줄 알았지. 우씨, 유재석 놔두고 박명수에 줄 댈까? 하지만 내겐 유감보다는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이라 나도 잘했어. 그래서 착각한 건지도 몰라. 업무엔 30점인 그는 노는 데는 100점도 모자란 사람이었어.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 씀씀이가 해퍼졌지. 물론 평소도 많이 해뻤지만 새는 바가지가 어느 날 밑창이 뚫어지더라고. 그리고 여기저기 대출도 받고 동료들에게 돈도 꾸기 시작했어. 평소 난 그를 안타깝게 생각했고 급기한 4개까지 마술을 뻗쳤지만 난 한 푼도 없다며 불쌍한 얼굴로 거절을 했고 관심 없던 그 돈들의 용도를 물어보게 되었어. 살살 똥꼬 긁어주며 들은 얘기는 가관이었어. 그는 퇴근을 하고는 골프 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등을 다니며 시간 많고 돈 많은 IT 업체의 젊은 사장 흉내를 내며 다녔고 원래 그런 사람 주위엔 꼬이듯 똥파리들이 들끓기 시작한 거야. 그의 주위엔 돈이라는 냄새나는 똥을 본 파리들이 그의 주위에 꼬이기 시작했고 한번 시작한 돈 많은 젊은 사장 코스프레는 주위의 감언이설과 처음 받아보는 기분 좋은 대우와 함께 점점 깊어졌지. 그렇게 현실을 도피한 즐거움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던 어느 날 이런 사람에겐 꼭 등장하는 필연 같은 사연이 찾아와. 여자. 수영장에선지 골프 연습장에서인지 미모의 여인이 접근을 해온 거야. 오랜 호래비 생활에 지쳐있던 그에게 30대 중반의 미모와 새끼를 물씬 발산하는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큰 유혹이었지. 둘이 애인 관계를 맺은 건 아니고 여자는 차장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갖은 애교를 부렸고 얼빵한 차장은 그녀의 매력에 푹 빠져 착하고 좋은 오빠 놀이의 주인공을 자임하게 되었어. 내가 보기엔 뻔히 돈 때문인 게 보이는데도 차장은 극구 부인하며 우린 서로를 아끼는 정과 사랑으로 맺은 친남매 같은 사이라며 별 말도 안 되는. 둘이 깊은 사이인지는 몰라. 알아도 말 안함. 나 입 무거운 남자거든. 손가락이 좀 가벼워서 그렇지. 그 여자는 꽃뱀 비스무리한 파충류 종류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룸사롱 마담 일을 하는 여자였는데 특별한 월급 없이 자기 손님 한 팀당 몇 프로의 돈을 받는, 정확한 이름은 나도 모르겠네. 구자 마담? 그런 그녀에게 골프며 수영이며 볼링 따위의 레저 활동은 사냥감을 고르기 위한 일종의 영업 활동이었고 굶주린 그녀의 눈에 우리 얼빵이 차장은 먹잇감으로 간택되어 굽고 찌고 회뜨이고 삶아져 가고 있던 중이었어. 나도 그 룸사롱에 두어 번 불려갔었거든. 늦은 시간에 바깥 활동은 극도로 자제하는
있는 나였지만 술 사겠다고 집요하게 꼬시는 우리 차장을 그래도 윗사람에 대한 예의로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으니까. 사실 차장이 자꾸 날 술자리에 데리고 다니려 한 이유는 따로 있어. 벤처기업의 젊은 사장으로 코스프레 중인 사장에게는 비밀을 지켜주며 자신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회사에 소문 안 내고 술자리에서 자기를 사장으로 대접해주고, 그러다 보니 평소 인간관계의 폭은 넓지만 모두들 그 사람을 속으론 안 좋게 생각했기에 깊이는 발목까지밖엔 안 잠기는 실개천 같았던 그는 그의 주변에 있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 생각 믿을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인 나를 불명예스럽게 찍은 것이었어. 우씨, 내가 만만해 보여? 그렇게 두어 번 불려가선 분위기 맞춰주고 사장님 대우해주고 좀 놀아주다가 먼저 나오곤 했는데 나한테 둥이 이사라는 감투를 씌워주더군. 회사의 젊은 유망주라며. 그 마담은 매상 올리기에 열중하며 외로운 아저씨에게 이쁜 언니들을 붙여주며 흥을 한껏 돋구었고, 그렇게 신나게 놀고는 다음날이면 술값 빵꾸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 노답이었지. 그렇게 위태위태하던 그 둘의 미럴은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깨지게 되었어. 이 여자는 그렇게 이용해 먹은 주제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차장을 자기가 수술하고 있는 호구로 소문내고 다녔고, 급기야 우리 얼빵한 차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 난리가 났지. 그렇게 좋은 여동생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차장에게 그건 있을 수 없는 배신이었지. 몸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돈도 주고 차도 주고 그리고 비읍시읒 호구되고 가진 게 이것뿐이다 였거든.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해댔지만 그런 계통 사람들은 낮엔 다 자기 때문인지 전화를 받지 않자 급기야는 퇴근을 하자마자 그곳으로 쫓아갔어. 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거든. 사건 사고 보면 꼭 이러다 큰 사고 터지잖아? 쫓아가서 뭐 할 건데? 그 여자가 칼 들고 뺏은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슬쩍만 건드려도 지가 알아서 해줬구만. 그나마 개망신이나 당하고 회사에 알려지면 좋을 것도 없고 어쩔 거야? 아는 사람인데 막아야지. 내가 동행을 했어. 이른 시간이라 우린 밥을 먹으며 소주잔을 기울였지. 소주를 마시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몰랐던 얘기도 많더라. 술집 가서 퍼준 거 외에도 오빠 옷 자기가 골라준다고 백화점 같이 가서 차장 옷 하나 골라주고는 자기 옷 잔뜩 사서 뒤집어 씌우기, 이사한다고 냉장고 큰 거 사달라고 해서 뜯어내기도 하고, 생일이라고 거짓말 시키고 선물 뜯어내기 등등. 솔직히 술값이야 술집 마담인 거 알고 만난 그 사람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해. 그 여잔 그 여자 나름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거니까. 하지만 남의 호의를 이용해서 그렇게 남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기도 해서 나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 이 띨빵한 나이만 많은 어린애를 그렇게 심하게 뜯어먹다니. 아리디 아린 소주잔을 기울이다 9시쯤 되어 거길 갔지. 그런 곳은 대부분 9시쯤 되어야 영업을 시작하거든. 들어가니 웨이터들이 상간마마 행차만큼 반갑게 맞이하더군. 슬프더라. 얼마나 호구짓을 했으면. 그렇게 룸에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얼빵한 차장은 마담을 굳은 얼굴로 찾았어. 그렇게 웨이터를 내보내곤 화 너무 내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이 지는 거다 하고 한참을 타이르고 있는데 이 여자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이상하지? 다른 때 같으면 득달같이 쫓아와 우리 밥이 왔냐며 좋아라 했을 건데, 열받은 우리 얼차는 5분마다 웨이터를 불러 닥달을 하고, 그렇게 30분쯤 지나 드디어 문제의 여자가 나타났어. 룸에 들어오자마자 오빵!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며 출근이 늦었다고 변명을 하는데 출근 시간은 훨씬 전일 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는 우리 차장이 육두문자 사자우를 날리려는 순간 난 본 거야. 그녀를 따라 못 보던 주기가 하나 들어오더라고. 주기. 술귀신이야. 난 술집에 주로 보이는 술귀신들을 그리 불러. 술 마시고 기분 내는 것이 주 목적이라 특별히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아. 오히려 술자리의 흥을 돋우어주는 도우미 같은 존재지. 보통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엔 주기가 잘 붙어. 근데 이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 주기가 좀 있어야 술집은 장사가 잘 돼. 주기는 보통 술집에 붙어 있다가 사람이 술을 마시면 갑옷을 벗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럴 때 들러붙어서 같이 술을 마시며 즐겨. 스스론 먹을 수 없기에 취한 사람에게 슬쩍 빙의해서는 자기도 술 맛보고 기분 내는 거야. 간혹 술을 마시면 이전과는 전혀 틀리게 지킬 박사와 하이디만큼 사람이 급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 그렇게 주기가 좀 있어야 술집은 나름 분위기도 살고 매상도 오르고 하거든. 인테리어나 기타 인프라가 별로인데도 이상하게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다? 그런 집은 대체로 주기가 많아. 반면 너무 깨끗하고 주기가 하나도 없는 집은 곧 망할 집인 경우가 많고,
그 집에도 항상 상주하다시피 하는 주기들이 있었는데 그날 마담을 따라 들어온 주기는 분명 처음 보는 애였거든. 그때 번쩍 스치는 생각이 있더라. 난 황급히 욕샤우팅을 하려는 차장을 가로막고 나섰지. 마담, 죄송한데 사장님이랑 엄청 중요한 얘기 중이니 5분만 있다가 들어오시라고 했어. 테이블 세팅 준비해주시고 하며, 그리곤 표 안 나게 차장에겐 계속 눈짓을 하며 가만히 있으라 신호를 줬지. 다행히 그런 눈치는 있더라. 원래 그런 일도 많고 그 여자야 술만 팔면 장땡이니 뭐. 여자가 나가고 차장이 엄청 멍한 얼굴로 날 보더군. 그래서 내가 말했어. 여기서 욕하고 싸워봐야 차장님 망신만 당한다. 차라리 얼마가 되었건 저 여자한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혀주자 라고 했더니 얼차는 눈이 땡그레지며 그럴 방법이 있느냐며, 그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며 파우스트 흉내를 냈지.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일단 뭘 좀 알아본다고 룸에서 나갔어. 카운터로 가니까 안면이 있는 웨이터가 왜 나오시냐 묻길래 담배 좀 두 갑 달라 했어. 그런 건 인터폰으로 시키시지 하면서 담배를 건네주기에 선수를 쳐서 내가 알고 싶었던 걸 물었어. 마담, 새로 옮긴 가게 언니들이 그렇게 예쁘다며? 그러자 미끼를 덥석 물더군. 아, 땡땡이요? 에이, 아니에요. 우리 가게 아가씨들이 훨씬 예쁘죠. 땡땡이는 그 가게에서 바로 20-30m도 안 떨어진 가게였어. 난 셜록 홈둥이로 변신해서는 퍼즐을 맞췄지. 그 여자는 바로 옆에 있던 다른 가게로 업소를 옮긴 거였고 아직 차장에겐 얘기를 안 한 거야. 어차피 나중엔 다 얘기하겠지만. 옆으로 옮기다 보니 가게 사장이랑 손님 뺏기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겠지. 그 여자는 그 가게에 일을 하다가 우리가 왔다 하니 온 거였어. 진짜 전형적인 호구였네요.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왔겠지. 어차피 매상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옮기고 객업 멤버로 띄워주니 평소보다 더 받기로 했을지도 몰라. 그렇게 왔는데 새로운 가게에 있던 주기 하나가 따라온 거였어. 귀신을 본다는 건 무섭고 싫은 일이지만 이 괴랄랄한 능력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해. 100번 중 95번 정도는 나쁜 일이라면 5번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해야 할까? 가령 내가 뭘 어디다 놔둔 줄 몰라 한참 찾고 있었는데 지나던 영가가 가르쳐줄 때도 있었고, 그는 빙신아 여기 있는데 였겠지만 난 다 봤다. 한 번은 정말 목숨 두고 했어. 골목길을 지났는데 그 끝에 영가가 서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다가갈수록 자꾸 좋아하는 기분이 들어 웃음이 커지는 것 같아서 결국 골목 끝 그 영가 앞에서 멈췄는데 바로 그 순간 차가 휙 지나갔어. 골목길에서 어찌 그리 속력을 내는지 내가 안 멈췄으면 틀림없이 치였을 거야. 그 주기도 나에게 소중한 단서를 준 건데 그렇게 다시 룸에 들어가 차장에게 말했어. 내가 좋은 수가 있으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어. 일단 다른 때보다 더 재밌게 놀라고, 그리고 내가 신호하면 취한 척 인사불성인 척 하라고 말이야. 그리곤 곧 마담이 술을 준비해 들어오고 난 일이 잘 되어 사장님 기분이 아주 좋으시니 제일 비싼 술로 바꿔 가져오라 했지. 이 여자는 대박이다는 표정으로 술을 바꿔왔고 그렇게 목적 있는 신나는 주연이 펼쳐졌어. 나도 그날만은 끝까지 가주겠다는 생각으로 차장의 옆을 지켰는데 이 인간 놀기는 진짜 잘 놀더라. 주기들도 흥이 나서 몇 명씩 달라붙어 돌아가며 술 마시고, 그 와중에 나한테 달라붙으려던 애들은 분명 보통 사람인데 부적의 힘 때문에 튕겨나가니 많이들 당황하더라. 그러거나 말거나. 귀신이 가서 사장님 여기 이상한 놈 있어요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술도 2병이나 먹고 언니들도 중간에 바꿔가며 놀았어. 그런 곳은 처음 초이스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지 시간이 지나면 2명분의 팁을 계산해야 하거든. 언니들은 중간중간에 술 버리기에 여념이 없었어. 아주 털을 몽땅 뽑을 생각이군. 난 2병쯤 비어갈 때 차장에게 눈치를 줬고 차장은 대종상 수상식에서 대상 받을 법한 취한 연기를 하다가 엎어졌어. 나중에 계산할 때 마담이 내밀은 계산서는 내 예상대로 상당한 금액이었어. 내 월급으로는 두어 달치 털어넣어야 할 만큼. 그 정도면 차장이 당한 금액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이지만 그래도 그 마담에게 상당한 데미지가 되겠더군. 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차장이 너무 취해서 계산이 곤란하단 표정을 지으며 얘기를 하니 우리 사이에 무슨 소리냐며 내일 받으면 된다고 외상을 해주었고 그 순간 게임은 끝난 거였어. 난 그래도 확실한 게 좋은 거라고 내가 대신 사인을 해주었어. 왼손으로. 한문으로 멋들어지게 한자 적어주고는 차장을 부축하여 나왔고 우린 나와선 자축에 해장국을 먹곤 헤어졌지. 다음날은 조용했는데 이틀이 지나니 전화가 오더군. 난 쿨하게 그냥 스팸 등록하라 하고는 그래도 뭔가 불안해하는 차장에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 그 여자가 아는 건 핸드폰 번호 달랑 하나뿐이거든. 물론 핸드폰 번호만 알아도 법원에 소액 재판 청하면 주소고 뭐고 다 알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업주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미쳤다고 자기 가게에서 나간
마담을 위해 손님들한테 나쁜 입소문 날지도 모르는 고발을 전 업주가 해줄 이유도 없고, 업주는 그 여자에게 돈 받으면 되니 아쉬울 것도 없고, 딴 방법은 이동통신사 같은 곳에 아는 사람 통해 불법적으로 알아내는 건데 그건 범죄야. 알려준 사람도 알아낸 사람도 크게 욕볼 수 있지. 몇 달 동안 차단이 된 그 여자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이 뜨더구만. 음성도 몇 개씩 오고. 내가 그냥 무시하고 들어보지도 말라 했어. 욕밖에 더 있겠어. 그렇게 벌써 한 10달이 넘었네. 2달 후면 사장도 술값 청구 못하는데 푸하하하. 아직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끈질기게 전화하더군. 꽤 데미지가 컸을 거야. 원래 그쪽 언니들이 돈 생기면 그냥 다 써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갑자기 목돈 나가려면 일수라도 썼을걸? 전화해대는 거 보니 아직도 내가 대신 왼손으로 써준 한자를 읽지 못했나 보더라고. 사필귀정. 그 뜻을 안다면 왜 그런 일 당했는지 알 건데. 시간이 좀 흐르자 처음엔 좀 조심하던 우리 얼차는 요즘 또 궁뎅이가 들썩들썩 하더군요.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13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뒤통수 치는 자, 뒤통수 맞는 자였구나. 아이고, 야, 호구 잡혀가지고 돈 뜯기는 차장 이야기였네. 그리고 이제 글쓴이 분께서 대신해서 복수를 좀 약간이라도 해준 그런 내용이었네요. 근데 진짜 저거 술집에서 돈 계속 쓰고 그러는 거에 중독된 사람들은 답이 없더라고. 도박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거 끊는 거 참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완전 호구 잡히는 거지 진짜. 춘천인보 시리즈 14편 구렁이의 저주.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렁이의 저주라고 이름을 정했어. 터주신의 저주라 할까 하다가 저리 정했는데 어때? 얼마 전 구렁이 일화를 소개해주신 분 글을 읽고 생각난 얘기야. 내가 어릴 적에 하루는 이모가 굿을 준비하시는 걸 봤어. 이모가 주관하시는 굿이었는데 당연히 나도 잉잉 나두를 외쳤고 따라가게 되었지. 그렇게 준비를 끝내고는 이모를 따라 나서선 뜨개 아재가 운전하는 차에 타곤 굿을 해야 하는 집으로 갔어. 요즘은 하도 소음에들 민감하셔서 주택가에 굿을 하는 걸 보기 힘들었지만 그때만 해도 집에서 굿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한 저택이었어. 말 그대로 저택이야. 멋들어진 돌담으로 둘러진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던 그 저택은 얼마나 집이 크고 터가 넓은지 난 속으로 와, 여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까? 하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식구가 단출하더라고. 나이 많으신 노부부랑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 그리고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아마 기사도 하시고 비서 노릇 하시는 집사 같은 분이셨나봐. 그리고 출가한 딸이랑 분가한 아들들도 와 있었어. 그리고 재미난 구경거리를 보러 오신 동네 분들도 꽤 많으셔서 이모의 굿을 도우러 오신 처사님들이나 제자분들과 이모들로 그 집의 넓은 잔디마당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지. 난 고모를 무서워했기에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내겐 다 이모들이었어. 자주 보다 보니 이모들과도 다 친했고 지금과는 달리 완전 귀요미였던 둥이는 이모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인기 절정남이었지. 이모들은 내가 올 거에 대비해서 각자 내가 잘 보이려고 준비한 까까를 선물로 주시곤 했어. 그러다 보니 어느덧 보이지 않는 공정거래가 형성이 되더라고. 한 번 안겨주는데 까까 2개, 뽀뽀는 3개, 소중히 한번 만지는 데는 까까 5개. 예? 풀코스로 묶어선 할인가 적용해서 까까 8개 이런 식으로. 크크크크. 소중히 5개요. 이모! 거기 이모들!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잖아요. 순수 국내 기술진이 만든 둥이랍니다. 아무데서나 막 보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풀세트로 까까 8개면 엄청 싸게 드리는 건데 도대체 얼마까지 알아보시고 오셨어요? 유유. 그중엔 내게 유난히 집착하시던 여인네가 한 분 계셨지. 내가 유일하게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중학생 나이였었어. 생각해보면 겨우 5살에서 6살 차이밖에 안 나지. 하지만 겨우 초딩 1, 2학년이었던 둥이에겐 그때 중학생 나이인 누나는 너무 어른이었어. 그 누난 겨우 보아 데뷔 때의 나이였으니 보아라 부르기로 하자. 누난 항상 내가 이모를 따라가서 보게 되면 내 보호자임을 자임하셨고 내 손을 꼭 잡고 계셨거나 날 업고는 다니셨어. 항상 베이비시터의 대가로 나에게 무리한 뽀뽀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같으면 감사합니다 잘 했겠지만 그땐 뽀뽀가 너무 귀찮았어요. 내가 오징어가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실컷 해둘 건데. 유유. 그날도 그곳에서 누나를 만나고 둥이 우리 둥이를 외치시는 누나의 무리한 뽀뽀 10번을 들어드리고는 누나랑 같이 굿 구경을 시작했어. 굿을 의뢰한 그 집 할아버지랑 가족들이 빌고 있는 가운데 이모는 굿을 시작했지. 그리고 이모의 몸에 할배께서 강림을 하셨어. 난 굿 구경 가선 안전했어. 굿 벌어지면 잡기들이 많을 것 같지?
안 그래. 신령이 오시잖아? 일장이 출동하는데 셔틀들은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이모의 몸에 신령이 오시고는 이모가 아닌 이모의 몸을 빌린 신령이 얘기했어. 근데 오시자마자 완전 화가 나셔서는 구슬의뢰한 빌고 있던 할아버지를 쥐잡듯 하시기 시작했어. 감히 누굴 시험하려 드는 게냐. 네가 정령 천벌을 제대로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보구나. 터주신을 죽여놓고 속이려 들어? 빨리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할까? 빌고 있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당장 흑빛으로 바뀌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땅에 납작 엎드려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감히 신령님을 시험하려 한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신부님께 고해성사하는 사람처럼 줄줄이 불기 시작했어. 그 할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꽤 크게 운수업을 하시던 사장님이셨어. 우리 이모랑은 모르시던 사이셨는데 뜨개 아저씨랑은 친분이 있으셨다고 해. 간혹 뜨개 아저씨께 사업장 조언도 받고 하시던 사이셨나 보더라. 그런데 어느 날 아저씨께 연락이 온 건데 갑자기 집에 우환이 겹친다며 어쩌면 좋으냐고 아저씨께 연락이 왔고 아저씨 직감적으로 본인 능력 밖의 일이란 생각이 들어 이모께 얘기를 한 거였어. 이모는 이 얘기를 들으시며 처음엔 그 집에 구슬하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어. 모르긴 뭘 모르냐며 이유는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 건데 거짓말한다고. 그래도 사람이 더 이상 상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승낙을 하신 거였지. 할아버지가 의심이 많으셨던 분인가 봐. 워낙 사이비 무속인도 많고 하니까. 무속인이 다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처럼 국가고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무속도 국가공인 무속인 1급, 2급, 신내림 전문 자격증, 작두타기 전문인 자격증, 진혼굿 전문 자격증 뭐 이러면 좋겠지만 무당의 능력이 진짜면 이유를 말 안 해도 다 알아내겠지? 하는 얄팍한 마음으로 꼼수를 쓰셔서는 딱 그 자기가 알고 있던 이유만 빼고 얘기를 한 거였어. 그때 할아버지가 얘기한 이유는 이래. 구슬하기 한 달 전쯤 분가에서 살고 있던 큰아들 내외가 손주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를 온 거였어. 손주들이 아들 형제인 손자들이었는데 어른들이 집안에서 얘기를 하시는 동안 넓은 할아버지네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한참 개구장이들인 이 형제는 뭐 재미난 거 없나? 하고는 말썽거리를 찾아다니다가 집 뒤뜰에서 장난칠 아이템을 득템한 거였어. 말썽 2인조가 집 뒤뜰에 갔는데 그때 돌담으로 된 그 집 담에서 정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 나왔다고 해. 이 구렁이는 애들을 봤는데도 유유히 햇빛을 쬐며 일광욕을 했나봐. 그러자 무서웠지만 이리 잼나는 던전을 그냥 갈 수 없다고 생각한 애들은 몬스터 때려잡듯 구렁이 사냥을 시작한 거였어. 멀리서 류현진과 박찬호로 빙의한 이 말썽 2인방은 강속구, 낙차 큰 커브, 싱커 등을 구사하며 구렁이에게 짱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미처 피하지 못한 구렁이는 이 투석전에서 오래 지나지 않아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마른 거야. 그러고는 의기양양해진 형제는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자기들이 거둔 성과의 산물을 보여준 거야. 구렁이가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할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애들을 야단쳤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고 루비콘강을 건너고 마른 뒤였던 거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을 뒤로하고는 미신이다, 미신이다 를 속으로 외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는 찝찝했지만 애들이 한 일이라 뭐라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나마 마지막이나 잘 보내준다고 구렁이를 집 밖에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다고 해. 두둥. 항상 얘기가 그렇듯 사단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집안에 망조가 들기 시작했어. 사기를 당하고 운수업을 크게 하셨던 할아버지네 회사차들이 연이어 사고가 나고 며느리가 다치고 아들이 다치고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게 한 달 새에 다 일어난 일들이야. 이때야 할아버진 엄마 뜨셔라 하신 거였어. 이게 다 터주신인 구렁이를 격살한 죄라 생각하시고는 이모를 모신 거였는데 무당의 능력 테스트로 요 얘긴 쏙 빼시고 왠지 모르게 집안에 망조가 들었다 하신 건데 누굴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할아버지나 말썽의 장본인인 형제 손자는 아직 무사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꼭 좋은 게 아닌 게 그만큼 중재란 뜻도 돼. 차라리 일 저지른 사람이 처음부터 해코지 당하면 의외로 가벼운 벌인 거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 주변이 다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제 너님 지읒됐음, 끝날라면 한참 남았음, 온 집안 지지칠 때까지 올킬할 거임,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 원래 이런 거 크게 칠 때는 일을 만든 사람은 맨 나중에야. 주위에 그 사람과 연관된 가까운 사람이나 재물들부터 빨대 꼽으시고 쪽쪽 빠시거든. 너 때문에 네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기타 등등들이 어떻게 작살나는지 네 눈으로 보고 충분히 괴로워해라. 넌 보스몹이니까 네 순서는 맨 마지막이다, 이런 뜻인 건데. 저번 사연 올려주신 분도 할머니께선 주위 사람들이 다치고 집에 가세가 기우는 걸 보시면서 병석에서 자신 탓이라 생각하시고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 그러다 당신께서 돌아가실 때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기에 앞으론 걱정 말라고 하신 게지. 지금도 시골에 가면 믿으시는 분들은 밭에 작물 수확하시거나 제초하실 때도 구렁이님 다치실까봐 미리 뱀 기피제 같은 거 뿌려두시거나 하신 후에 작업하셔.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집에서 구렁이 다치게 하면 집안 말아먹으려니라고 아무 소리 못하고 쫓겨날 만큼 중재였어. 아무튼 할아버지는 그렇게 모든 일을 다 이실직고 하시고는 이모님 치맛단 부여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혈 좀 수혈해 주시면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모는 한숨을 푹 쉬시고는 이건 뭘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그냥 열심히 비는 방법밖엔 도리가 없으니 내가 최대한 도울 테니 진심을 다해 빌고 또 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 만약 용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인가 납득할 만한 일이 생길 테니 일단 무조건 빌라 하시고는 먼저 그 죽은 구렁이가 묻힌 곳을 파서 죽은 구렁이를 가져오라고 하셨어. 할아버지는 황급히 일어나셔서는 아들과 함께 삽을 들고 밖으로 쫓아나가셨는데 이모가 할배 뒤통수에 대고 구렁이 사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소리치셨지. 잠시 후에 할배가 사색이 되어서는 그 죽은 구렁이를 가져왔는데 우린 그 죽은 구렁이를 보고서야 그 할배가 왜 그렇게 놀란 얼굴로 들어왔나 알게 되었어. 한 달 전에 죽었다는 구렁이가 방부제에 절여놓은 김부자 시신 마냥 하나도 부패가 되지 않고 방금 죽은 것처럼 말짱했거든. 난 어려서 이해를 못했는데 보아 누나가 설명을 해주어 그때 알았어. 그리곤 일단 그 구렁이를 보내주기 위해 준비를 했어. 아쉽게도 내가 내 눈으로 본 건 거기까지야. 준비를 하는 동안 뜨기 아저씨는 오늘 많이 늦어질 것 같다며 우리 둥이는 내일 학교 가야 되니 집에 가야지? 하면서 날 냉큼 안으시고 차에 강제로 태우셨어. 나는 안 돼요! 를 연발하며 그까짓 학교가 대수냐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이리 재미난 구경거리를 두고 집에 가다니요 아니되옵니다 를 소리 높여 외쳐대었지만 나보다는 이모의 꾸지람이 훨씬 무서우신 바보 뜨기 아재는 내 말은 쿨하게 씹어드셨어. 차 안에서 땡깡도 부려봤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고 난 작전을 바꾸어 그럼 나중에 꼭 얘기해주기 약속을 외쳐보았지만 실실 웃으시기만 하는 거야. 아우 짱나. 이모부라 불러주나 봐라. 난 그렇게 강제로 우리 어머니께 택배되고 나선 밤잠을 들질 못했어. 사랑하는 이모가 날 잠 못 들게 할 줄이야. 난 다음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이모네 집으로 총알같이 달려갔어. 그런데 언제나처럼 이모는 구슬하시면 항상 떡실신하시어 4박 5일은 자리 보전하시고 시체놀이 하시는 저질 체력답게 누워서 계셨고 난 애였지만 눈치는 있어서 그런 이모를 조를 수가 없었어. 뜨개 아저씨나 오시면 졸라보리라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그날은 아저씨를 볼 수가 없었어. 길이 어긋나 한 이틀을 뜨개 아저씨를 못 보자 애들다운 산만한 주의력의 소유자인 둥이는 곧 그 일을 잊게 되었지. 세대가리 같은 이라고. 그러다 그 일이 다시 생각난 건 다음 굿 구경을 가서 보아 누나를 보면서였어. 난 누나를 보자 그 일이 생각나서 먼저 달려가 누나한테 앵겼지. 누나! 사랑하는 보아 누나! 오늘은 뽀뽀 필요 없으신가요? 얼마나 쓰시게 싸게 드릴게 하며 귀찮아하던 선불 뽀뽀를 10번쯤 해주고는 대출업체 무대리로 변신해 이자까지 쳐서 뽀뽀 값을 받아내기 시작했어. 고객님 계산은 하셔야죠? 난 굿 준비를 하는 동안 누나랑 사람들이 좀 덜 붐비는 곳에 앉아 누나가 해주는 얘기를 들었어. 둥이야 그때 이렇게 시작되는 얘긴 이랬어. 내가 뜨개 아저씨랑 집에 가려고 나간 후 정성껏 구렁이 사체를 조심히 모시고는 기도를 했다고 해. 굿을 의뢰한 할아버지는 죽은 구렁이한테 진심으로 빌고 아들도 다른 집안 식구들도 정성껏 빌었다고 해. 그런 후 죽은 구렁이를 화장시켰다고 하더군. 잔해가 남지 않도록 장작을 많이 사용하여 깨끗이 태워줬다고 해. 그땐 몰랐는데 이 얘기를 하며 그 생각을 하니 꼼장어가 급땡기네. 그런데 죽은 구렁이를 화장하는 연기가 어느 정도 올라서는 하늘로 안 향하고 옆으로 날아가더래. 바람도 전혀 없었는데 말이야. 그 저택이 서울 변두리라 그때만 해도 도심처럼 복잡한 동네가 아니었거든. 어렸던 기억이라 위치가 애매한데 성북쪽쯤이었을까? 아무튼 그 집 주위에 꽤 울창한 얕은 야산도 있고 그랬는데 연기가 산 쪽으로 가더라는 거야. 그렇게 화장을 하고는 계속 굿을 이어나갔고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데리고 죽도록 빌었다고 하더군. 그때 사고 나서 다친 아들 내외도 오고 했는데 사건을 일으킨 손자들은 왔었는지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도 기대했던 좋은 징조는 특별히 없었고 시간만 흘러갔다고 하더라고. 날도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마당에 조명도 밝히고 했다고 해. 누나가 보기에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여자들의 막 단발마에 비명 지르는 소리도 나고 하더니 구경꾼들이 홍해 갈라지듯 쫙 갈라서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을 누나도 봤는데 거기엔 밖에서 대문을 통해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오고 있었다고 해. 정말 놀랍게도 색깔이나 크기가 죽은 구렁이랑 똑같아 보이는 구렁이 한 마리가 사람도 그리 많이 모였는데도 전혀 겁내질 않고 그 사람들 사이로 유유히 기어서 마당으로 들어오더래. 구렁이를 보자 이 할아버지는 혹시 구렁이가 다칠세라 흥분해서는 주위 사람들을 막 몰아세우시고는 구렁이 앞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는데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눈물까지 보이시며 죽은 부모가 살아 돌아오면 저리 반가울까 할 정도로 기뻐하며 구렁이 앞에서 비셨고 구렁이는 한참을 할아버지 앞에 가만히 멈추어 있다가는 다시 스스로 움직여서 비는 할아버지를 타넘어 뒤뜰 쪽으로 기어가더래. 이모랑 할아버지, 가족들 구경꾼들이 우르르 뒤따라갔는데 애들이 터주 구렁이를 돌로 쳐 죽인 곳으로 기어가더니 다시 멈춰서는 따라온 사람들을 뒤돌아보더래. 모인 사람들을 그렇게 쓱 둘러봤는데 꼭 그 모습이 누나가 보기에 흡사 아우 까불고 있어. 애들이 그런 거고 할배가 하도 비니까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용서해주는 거야. 또 까불면 아우 그러는 것 같더래. 그렇게 뒤를 돌아본 구렁이는 담에 있는 돌틈 사이로 그 긴 몸이 스스로 사라져갔고 덕분에 굿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 이모가 굿을 끝내고 집에 떡실신 되어 있을 때 찾아와서는 경황이 없었다고 인사도 하시고 가셨다는데 난 보지를 못했고 그 집의 우환은 그 뒤로 내가 알기론 다시 없었어. 왜 자신하냐 하면 그 집 분들은 아직도 보거든. 그 굿 이후 그 집 사람들은 이모를 숭배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집 할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모를 잘 매시라는 유언까지 하셨을 정도야. 지금도 명절이나 이럴 땐 말썽쟁이 형제들 데리고 꼭 인사 오고 그 집 사람들은 집에 좋은 일, 나쁜 일 있으면 일단 이모한테 쪼르르 달려오는 게 순서가 될 만큼 이모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야. 이모가 귀찮아 죽겠다고 하셔. 그 집 큰아들인 지금의 회장님은 이모의 권유로 할아버지가 하시던 운수업을 접으시고 아저씨에게 더 잘 맞는 다른 쪽 일을 하셔서 지금은 그때 몇 배로 회사가 번창했지. 나도 자주 배웠었는데 원래 졸업하면 아저씨가 자기 밑에서 일하라고 볼 때마다 노래를 부르셨었는데 공돌이인 내겐 맞는 업종도 아닌데다 내가 거기 가면 혹시 볼모가 되어 이모에게 불편한 일이 생길까 가지 않았어. 아마 그 회사 취직했으면 지금 아무리 못해도 과장 이상은 되어 있을 건데 진급은 최대한 고속으로 뽑아주겠다고 하셨었거든. 내가 커서 서울로 올라올 때 제일 궁금했던 사람 중 하나가 보아 누나였는데 누난 미쿡 사람이랑 결혼해서 나 고딩 때 이미 미쿡 들어가셨다더라. 통화만 했는데 언제 나오시면 뵈어야지. 약속드린 따끈한 신상 한 편 쓰려고 앉았습니다. 에피타이저로 보시라고 한 편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14편 구렁이의 저주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렁이가 터주신이었구나. 야 근데 이게 되게 신화 같은 이야기다. 구렁이 시신이 한 달이 지났는데 안 타고 있었고 그거를 태웠더니 그 태운 연기가 갑자기 옆으로 날아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가 소리가 나서 딱 봤더니 구렁이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다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 중간에 크게 기어왔다는 얘기잖아. 되게 신화 같은 얘기네요 진짜. 이게 사실 직접 보지 않으면은 사실 믿기가 힘든 얘기인데 궁금하긴 하다. 이런 일이 진짜 있는지.